내용은 저도 이제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쭉 정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사실 기후위기 문제가 과학적인 분야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일반인들이죠. 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수치라든가 어떤 무슨 화학 용어들,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낯설고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처음에.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특히나 워낙 이 기후위기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에너지나 산업 분야에서 주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농업 분야는 도대체 어떤 건가 이거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논의라든가 학습이나 이런 게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여서 저의 발제는 기본적으로 농업이나 먹거리 분야에서 도대체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좀 이해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책은 있는 것인가 어떤 방향인가 그 진단과 증장에 걸맞게 그 방향이 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방향이 적절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최근에 올해 5월달에 나왔죠. 유럽의 그린들이라는 From Farm to Fork라는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한 유럽의 그린 뉴딜을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의 그 발제문은 첫 번째는 기후변화하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농업계에서 이 생태계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기후위기 전략이나 계획 정책들 그리고 유럽의 그린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툰베리의 사진이 굉장히 강렬한 이 사진은 저희도 사실 이 툰베리의 목소리나 그 발언들을 보면서 제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기후 변화인가 기후 위기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업계 저희 아버지도 농민이시거든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농부로 사셨는데 기후 변화 그러면 날씨 변화 같아요. 그냥 어쩔 때는 장마가 좀 길기도 하고 어쩔 때는 건조한 때가 있었기도 했고 어쩔 때는 좀 냉해도 있었고 이런 이런 날씨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기후 위기나 혹은 기후 변화는 훨씬 이전부터 말해져 왔던 것이고 기후 위기는 최근에 더욱 이것이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후 변화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계절에 따른 그런 날씨 변화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해도 주로 이제 기상학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전염병과 더불어서 지속되는 54일 동안 장마가 지속되는 현상이 있었고요. 이렇게 기후 현상을 위기로 보려면은 어떤 지속적인 경향성 이것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측면들이 있다면은 충분히 기후 위기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들이 현재 지금 저희가 명확하게 목표하고 있는 객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기후위기 대응 시위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죠. 작년에는 올해하고 작년하고 다른 점이 딱 친구림 찾기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마스크입니다. 작년에는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9월 달에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시위를 벌였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였고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구 내 모든 곳곳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왼편에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폭염 이후에 갑자기 눈이 내린 콜로라도 지역에 이상기후 현상들을 볼 수 있었고 사실 이 그린피스 전 지구적으로 여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올해 저희가 장마가 길었을 그 시기에 다른 나라, 지구촌에 있는 곳곳의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장마로 고통받았던 그런 현상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남 구례에서 피해가 굉장히 컸었죠. 1268억 피해라고 하고, 저희가 이 전남구례의 피해 사례를 TV를 통해서도 잘 볼 수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전여농 전국 여성농민에 활동하시는 여성농민 분들 중에서 이제 구례에 계신 분들이 워낙 피해도 심하시고 그러면서 전여농 여성농민분들이 구례 지역에 가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모금 활동도 많이 벌이시고 그런 활동들을 옆에서 보면서 구례 지역의 현황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죠. 보통 저희가 어떤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국가에서는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올해 있었던 이 장마도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 보여주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기후위기와 농업 생태계를 볼 건데요. 이게 약간 섞여서 막 들어가거든요. 이게 약간 슬라이드가 약간 섞여버린 것 같은데 제가 좀 찾아가지고 적절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속에서 가장 많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게 기후난민이에요. 기후난민의 문제는 인권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이 기후난민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냐면 농촌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농촌 지역에서도 상당히 저소득인, 그러니까 빈곤이 심하고 불평등이 좀 심한 그런 지역에서 기후난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자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후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거죠. 마을을 떠나게 돼서 다른 지역에 가서 농업 노동자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도시로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또 기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난민을 기후난민이라고 부르고, 현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은 최근까지 계속 있었던 기후난민의 사례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후위기 원인이 뭐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일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하나는 메탄, 아산화질소,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수소불화탄소라든가 과불화탄소, 이건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죠. 여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는 도대체 우리 농업이나 먹거리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이제 농업 분야를 보려면 기후위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항상 첫 번째로 유의해야 될 것은 어떤 데이터를 볼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자료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기 실은 자료들은 가장 최근의 자료들만 수집을 했고요. 가장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IPCC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오차보고서가 2014년도에 나왔고 7년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합보고서에서도 이 농촌 지역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것들은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2014년 종합보고서의 그림 1.7에서 나온 걸 그대로 옮긴 건데,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겁니다.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건데, 아까 온실가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농업, 산림 및 기타 토지 이용이 24%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또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빼놓지 않을 수 없는 기구가 유엔 식량농업기구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전부터 이 기후변화나 기후위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냈고 진단을 해왔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4.5%, 이건 전 지구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젖소, 우유 생산으로 인한 배출이 가축 분야 전체에서 65%,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산 및 가공이 방출하는 것, 장내 발효에서 방출되는 것이 한 39%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서도 어느 분야가 가장 심각하냐면 축산 분야가 가장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것인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이거는 2018년 사이언스지에서 나온 건데요. 방금 보셨던 거는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약간 농업 분야가 있었고, 그건 2014년도 자료였고, 이거는 먹거리 분야입니다. 먹거리 분야에서 나오는 모든 형태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생산해서 나오는 것을 포함해서 먹거리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퍼센티지입니다. 이거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먹거리와 관련된 게 한 26%가 방출이 되는 거고, 먹거리와 관련 없는 게 74%다. 그럼 이 먹거리와 관련된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여기는 이제 공급망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거는 직접적인 배출량만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공급망이라던가 이 기타 해당하는, 그러니까 운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배출 비율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업, 산림, 토지 이용이 직접 배출되는 거는 18.4%.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게 되면 약간 더 떨어지게 되겠죠. 여기에는 예를 들면 담배, 면허, 커피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 작물 소각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IPCC의 기준에 따라서 해년마다 작성하는 게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기준이에요. 이게 이제 작년 2019년도에 나온 건데 환경부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 오픈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저희가 볼 곳은 여기 농업이죠. 농업 토지 이용 이쪽 분야이고, 이거는 이제 통계 분석을 했고, 실제로 지표는 어디서 제공을 하느냐. 농업이나 토지 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면은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배출되는가를 보는 것이죠. 이거를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중요한 게 지금 농업에서 보면 농업은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마이너스로 되게 왠지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1999년하고 2000년도 그리고 2017년도를 보면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농업은 크게 변화가 없고 살짝 더 낮아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거하고 그럼 실제로 목표치하고 얼마나 일치하느냐, 요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보고서 자체에서도 분석하듯이 농업에서 이렇게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벼 재배가 전체적인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벼도 저희가 최근에 그러니까 쌀의 식량 작업률들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메탄가스의 방출량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해당하는 것이 숲이라든가 산림을 통해서 이 흡수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 수치를 보는 것인데, 실제로 1990년에 비하면 좀 더 많이 흡수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흡수를 한 그 비중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2000년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지죠. 그리고 2016년 그 전해에 비해서는 더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좋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거를 보면은 농업에서 배출하는 양을 한 2.9%로 보고 있는데, 앞에서 저희가 전 세계적인 그 배출량을 봤잖아요. 18%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2.9%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의아해하세요. 왜 우리는 2.9%지? 정보가 속이는 거 아니야? 뭔가 데이터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가장 큰 이유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의견을 주시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곡물 자급률도 낮고 식량 자급률도 낮죠. 그리고 곡물은 쌀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자급률이 높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다른 곡물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이제 축산만 대표적으로 여기 나오고 뒤에는 이제 채소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자급률이 소, 돼지, 닭, 오리, 지금 추정치라는 것은 현재적인 상황에 맞게끔 비슷하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낮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옥수수, 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수입 동향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입이 높아지면서 저희가 이제 가장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는 축산에서 낙농품이 빠져 있는데 그 세계 지표에서 보면은 낙농이나 유제품에서 유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낙농품들도 수입이 꽤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되는 곡물이라든가 먹거리를 생각해 본다면은 2.9%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급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2.9%로만 계산을 할 뿐이지 이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이 식량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공급망이라든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까지 생각한다면은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자료들은 쭉 배출량을 국가보고서에서 나온 배출량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몇 가지 이 지표를 계산을 하는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장내 발효 같은 경우에는 다 측정하기가 또 어려워서 일부 좀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토지 이용 변화 같은 경우는 정확한 통계 수치가 없어서 사실은 자료를 넣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농사 짓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보고서를 보시면서 아니 우리는 벼재배를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물 빼기 이런 걸 하잖아요. 물을 계속 가둬놓는 방식이 아니라 가둬놓다가 물을 빼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배출되는 그 메탄 양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좀 더 낮을 것이다. 근데 너무 그 지표로 사용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저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 저희가 보니까 벼재배는 국내의 지표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천수답을 사용해서 하는 거하고 별도로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을 계속 가둬놓는 방식도 별도로 통계를 내고 물을 일정 정도 가둬놨다가 빼는 것도 별도로 통계를 내고요. 빼는 그 주기에 따라서도 또 별도로 통계를 내서 계산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 벼 재배에 해당하는 양이 그렇게까지 크게 무리가 있는 그런 지표는 아닐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 벼 재배에서 많은 양의 메탄이 배출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IPCC에서 작년에 기후변화와 토지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나왔어요. 토지에 관해서 하는 특별보고서가 처음 나온 것인데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 이 내용들이 사실은 유럽의 그린들에서 나온 정책들하고 굉장히 일관성 있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표면 70% 이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 가축을 기르는 것도 원래 있었던 야생 동물보다는 인간이 기르는 가축이 훨씬 더 지금 많아져 있는 포화 상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요. 주로 이제 토지 같은 경우가 온실가스 배출원이고 담수의 문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수도작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그 농업하고 임업 면적의 확대와 생산성 개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대규모의 그 농업 산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산림들도 전부 다 지금 많이 지금 훼손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브라질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화라든가 토지 황폐화도 볼 수 있고 수확량과 공급이 불안정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IPCC 토지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쭉 살펴봤을 때 저희가 그럼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될 것이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원칙은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일단은 배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 방식을 생각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흡수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전환시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먹거리 보장 문제. 그럼 도대체 여기 이 농업에서 농업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먹거리 보장을 먹거리 불평등 해소와 함께 확보하는 정의로운 전환인데, 이거는 그 유럽의 그린들에서도 상당히 나타나 있는데 농민들이 어떻게 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지, 농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농민들의 권리나 사회권들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책들이 발현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출 요인을 감소시키는 부분이라든가 흡수 요인을 증가시키는 부분, 그리고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 이런 것들로 세 개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럽의 그린 뉴딜은 전략을 한 6개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페이퍼로 낸 여기 자료에서 좀 더 읽어보시면 되고, 묵직하게만 본다고 한다면 진짜 타이틀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공정하고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 체계.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보장입니다. 여기서 항상 이 유럽의 그린들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 사슬 전체에서 모든 것이 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 사슬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물론 소비자도 포함이 되고 유통업자도 포함이 되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 먹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 영향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 환경의 영향에 미치지 않도록 뉴트럴하는 이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양과 공공보건을 보장하는 것.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영향받는 먹거리. 이건 이제 시민들과 소비자들의 입장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고, 동물권이라든가 동물복지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의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가 가장 저렴합니다. 이건 이제 유럽이 우리가 이거를 경쟁력을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나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장으로는 왠지 가격이 높아질 것 같고 단가가 높아져서 시장이 별로 형성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걸로 어떻게 수익이 보장이 될 수 있을까 계속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가 소비자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좋은,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과 저렴한 가격으로 보장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먹거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경쟁력을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발상이 상당히 전환된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식품을 소비하고 건강한 식단. 그러니까 유럽은 왜 건강한 식단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굳이 그린딜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야채를 많이 먹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축산이라든가 육류 공급을 대대적으로 국가가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공공영역은 특히나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식단 자체에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야채가 들어간 식당들을 계속해서 보급하는, 왜냐하면 이제 유럽은 건강 문제가 암발생률하고 비만의 문제, 그다음에 당뇨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아예 모든 사람들의 식단을 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국가적인 슬로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그린 뉴딜은 어떠냐? 한국의 그린 뉴딜 보시면 계시죠? 한국의 그린 뉴딜 정부가 이제 7월달에 발표한 그린 뉴딜이 아니죠. 거기는 그냥 한국형 뉴딜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뉴딜 정책이에요. 1930년대 미국에서 저희가 봤던 뉴딜 정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문서에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할 구조적인 대전환을 대응한다. 그래서 저성장 양극화라는 현재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뉴딜 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 정책, 글로벌 경제 3도형 국가 발전 전략.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일자리 창조, 그다음 여전히 경제 성장, 그리고 이 경제 성장을 회복해서 우리가 선도적인 국가, 세계의 선도적인 국가로 나가자. 굉장히 대비되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경쟁력으로 삼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경제 성장을, 코로나를 극복한, 그리고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성장하고 산업을 부흥시키는 선도적인 국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형 뉴딜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물론 거기 안에 하나의 꼭지로 그린 뉴딜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이 그린 뉴딜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너지 산업을 조성하는 것. 그러니까 전기차, 수도차,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 에너지, 공공시설
디지털 제로 에너지 지금 다 대부분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탄소 녹색 산단 이것도 이제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개발 및 금융에서 녹색 혁신 기반 조성. 지금 농촌과 농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지금 크게 이제 이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찌 되었든 현재 이제 국회에 있는 농특위에서 거기에서도 이제 농특위가 이제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린 뉴딜 국가가 있죠. 그린 뉴딜에 너무 이제 농업이 빠져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현재 그린 뉴딜에서 농업의 정책과 전략을 구상을 거의 끝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여기다는 넣기는 조금 어려워서 넣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자료에는 보면은 훨씬 더 조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많은 영역들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과도 일치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있지만 다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뉴딜 정책은 경제성장과 산업 중심의 그다음 기업 중심의 뉴딜 정책인데 과연 그런 형태의 그린 뉴딜이 잘 여기에서 녹아날 수 있을지 이걸 얼마만큼 정부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이 약간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준비는 잘하고 계셔서 긍정적으로 활성화된 논의라든가 토론이나 정책에 대한 이슈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그린 뉴딜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상 아까 국가 그 인벤토리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가 해년마다 IPCC에 참여하면서 해년마다 보고서가 작성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각 영역별로 기후 위기, 기후 변화 대응하는 기본 계획을 각 영역별로 수립해 왔어요. 2010년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수립해 왔고 농업 분야도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1차 기본계획이 2011년부터 2020년 한 10년 정도를 주기로 해가지고 1차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농식품부는 이 자료조차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 공개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사실 또 돌아다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아 있는 상태이고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현재 그 중간평가를 했고 전체적으로 2020년이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올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최종적으로 이 평가 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기본계획을 지역농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현재 지금 연구용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9월이면은 연구용역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사실 평가가 별로 없기도 하고요. 워낙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었던더라 평가 자체도 별로 없기도 하고 평가가 있었는지조차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중간평가가 있었는지. 근데 이제 중간평가의 내용을 벗어나서 이제 시민사회나 예를 들면 이제 한살림이나 이런 데서 했던 평가들은 기존에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좀 불과하지 않는 건 구체성이라든가 실용성이 좀 없다라고 평가를 좀 해줬어요. 예를 들면 지금 농업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영역별로 되어 있는데 흡수, 강습, 적응 이것이 왜 나오냐면은 IPCC 보고서에서 나온 방식입니다. 이게 흡수는 어떤 쪽으로 할 것이고 강습은 어떤 쪽으로 할 것이고 적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개 분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계획 이 세 개 분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기본계획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보면은 흡수 보면 도시농업 과수작물 이거 뭐 새로운 건 사실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감축도 화학비료 절감도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거고 적응도 이제 품종개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축산도 시설 현대화라든가 분류자원화라든가 축사관리 기술 개발이라든가 질병 방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쭉 보게 되면은 식품 유통조차도 그냥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목걸이 그 기본 계획에 지금 들어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은 여기에 정부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저희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기본 계획이 얼마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계획인가를 좀 더 본다면 저희가 어쩌면 2차 기본 계획은 거의 이제 그린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 축이나 방향이 좀 바뀌어야 하는 그런 형태로 기본 계획이 좀 구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마지막입니다. 한국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앞에서 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보다는 경제 성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스마트 디지털 이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농업 자체도 그 전략을 그대로 농업에다가 들어가게 하는 그런 형태로 정책들이 많이 조금 나열이 되어 있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봤을 때 아까 잠깐 표를 보셨더라도 2017년이 가장 최근에 나오는 것들인데 그 목표에 다다르지도 않았잖아요. 오히려 산지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흡수하는 양은 상당히 줄어들어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에서 벼가 전체적으로 작물 생산량이 감소된 이외의 다른 형태가 기여해가지고 온실가스가 감소했다라는 그런 분석은 나오지도 않고 있어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개선되지 않고 있지 않는가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국가 예산이나 정책은 가장 중요한 거는 농업 계열에 있어서는 먹거리와 관련된 모든 분들, 농민들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정책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세워져야 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동시에 공공영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들어가는 형태의 공공정책들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